지금부터 괴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4층의 아이. 정민은 29살이었다.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직장을 잡은 그는 마침내 첫 독립을 하기로 했다. 월세는 부담스럽고 전세를 얻을 정도의 자산은 많지 않았다. 그렇게 품을 팔며 찾아낸 곳이 바로 서울 외곽 성북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였다. 15층짜리 90년대쯤에 지어졌을 법한 낡은 붉은 벽돌 외벽의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하고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나며 계단에 가끔 바퀴벌레가 출몰했다. 그런데 유독 한 집의 가격이 이상했다. 404호. 전세 3천만 원. 동일한 구조의 다른 집들은 7천만 원이 넘는데 반해 이 집은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이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지만 중개인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 집이 전기 설비가 좀 오래돼서요. 손해 볼 게 좀 많아요. 뭐 그런 거 감안하면 좋은 조건이죠. 알고 보면 이런 집이 숨겨진 보석이라 생각한 정민은 결국 계약했다. 이사를 마치고 집을 정리하던 밤, 지친 몸을 침대에 눕혔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조용했고 생각보다 깨끗했다. 잘 골랐네 라며 안도하려던 그때 부엌 쪽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물소리가 났다. 수도가 새는 줄 알고 확인했지만 물기는 없었다. 정민은 그냥 배관 문제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새벽 3시. 이상하게 잠에서 깼다. 뭔가 낯선 기분이야. 귀에 익은 듯 하지만 분명한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웃음은 현관 쪽에서 나고 있었다. 며칠 후 우연히 집 구조도를 보게 됐다. 부동산에서 받은 평면도에는 분명 부엌 옆에 작은 저장실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에는 그 문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벽만이 있었다. 그 벽을 가만히 두드려봤다. 속이 빈 소리가 났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정민은 벽지를 벗기고 망치를 들었다. 석고보드를 넘기고 결국 작고 눅눅한 방이 드러났다. 방이라기보단 감옥에 가까웠다. 창문도 없고 전기도 없고 바닥은 전부 콘크리트. 거기엔 작은 나무 의자와 오래된 고민형, 그리고 바닥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글자. 나랑 놀자. 온몸이 굳었다. 의자 옆에는 아주 작은 신발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먼지 쌓인 아이의 신발. 그날 밤 저장실에 앉아 있었다. 문이 저절로 닫혔고 불이 꺼졌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작은 목소리. 이제 내 차례야. 나갔다 왔으니까. 꿈이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바로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찾아갔다. 혹시 404호에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관리소장은 정민을 유심히 보더니 한참 동안 침묵했다. 거기 그 집 원래 잘 안 나가요. 2008년에 살던 부부가 있었어요. 딸 하나랑. 근데 무슨 일인지 어느 날부터 여자가 이상해졌대요. 뭐가 벽에서 자꾸 소리가 난다 그러고 결국엔 아내는 자살했고 딸은 실종됐어요. 경찰은 가출이라고 했지만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대요. 그 이후로 그 집은 이상한 소문만 돌았죠.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김은하 사망, 극단적 선택. 김소윤 실종, 미해결 사건. 결국 2개월도 안 돼서 집을 뺐다. 하지만 이사를 간 후에도 그는 매일 밤 3시가 되면 깬다. 그 후 어디선가 들려온 웃음소리. 그 소리는 벽 안에서 들리기도 하고 옷장 안에서 들리기도 한다. 정민은 지금도 잘 때마다 문을 다 열어둔다. 하지만 문이 열린 채로 소리가 나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는 걸 그는 이제 알게 됐다. 몇 년 후 다른 사람이 그 404호에 들어왔다. SNS에서 좋은 전세 매물을 찾았다 라며 사진을 올렸다. 그 게시물의 마지막 댓글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혹시 밤에 웃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다음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병동에 있는 영호실. 전진호는 37세의 내과 의사였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던 그는 과로와 불면에 시달리다 결국 지방으로 발령을 자청했다. 그렇게 그가 선택한 곳은 강원도에 위치한 의료원이었다.
의료원은 산 중턱에 자리한 오래된 병원이었다. 과거 국립정신병원이었던 이 건물은 몇 차례의 리모델링을 거쳐 지금의 일반 진료도 병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정신병원이라는 말이 먼저 나올 만큼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함을 느꼈다. 엘리베이터가 7층까지 있었지만 정작 병원 구조도는 6층까지만 나와 있었다. 그에게 병동을 안내하는 간호사는 7층은 폐쇄됐어요. 라며 웃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침묵이 묻어 있었다. 몇 주간 평화로운 생활, 하지만 자꾸 7층에 대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는 항상 병원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아무리 올라가도 6층에서 끝나지 않았고 낡은 철문이 그를 맞이했다. 문 너머에는 기묘하게 푸른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안에서 어떤 남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쪽은 출입 금지예요. 어느 날 새벽 6층 병동을 돌던 진우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복도 끝에 휠체어가 굴러갔다. CCTV를 확인했을 때 자정 0시 4분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올라가 7층을 눌렀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병원 측은 모든 걸 전기 오류라며 일축했다. 그 층은 아무도 안 써요. 폐쇄된 공간이거든요. 진우는 납득할 수 없었다. 왜? 누군가 7층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걸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7층으로 향했다. 밤 12시 엘리베이터는 올라가지 않고 버티는 듯하다 띵 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다. 7층은 다른 층들과 달리 불이 모두 꺼져 있고 공기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먼지처럼 무거웠다. 곰팡이 냄새, 녹슨 철 냄새, 그리고 썩는 냄새. 진우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문이 살짝 열려있는 병실을 발견했다. 병동 영무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그의 등을 스쳐갔다. 병실 안은 정상적인 병실과 전혀 달랐다. 벽에 쇠사슬 고리가 박혀 있었으며 모서리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벽을 긁었던 자국이 수없이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끔찍한 건 바닥에 새겨진 문장 하나였다. 다 나갔는데 나만 남았어. 너도 같이 있게 될 거야. 뒤를 돌아봤을 때 병실 문이 저절로 잠겼다. 가까스로 병실을 빠져나온 뒤 병원의 오래된 서고에서 과거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결국 숨겨졌던 정신병동 기록을 찾아냈다. 병동 영무실, 실험격리병실, 환자명 김서윤, 여 12세, 반복적인 자해, 무의식적인 타인 공격, 야간 환시, 입원 7일 후 실종, 병동 내 CCTV 오류 발생, 실종 경위 불명, 병동 폐쇄, 12살의 아이, 병동 안에서 사라졌다. 그 이후로 병동 영무실은 존재 자체가 말소되었다. 그날 이후 이상한 환시를 겪기 시작했다. 진료 중 환자의 그림자에 작은 사람의 형상이 겹쳐 보였고 그의 주변에선 자주 영무실 열렸다. 는 농담 같은 말이 들려왔다. 물론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무서웠던 건 새벽 0시 4분 휴대폰에 병원 내선 전화가 걸려왔다. 수학이 넘어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의사 선생님, 이제 우리 같이 있어야 돼요. 몇 달 후 아무 말 없이 진우는 병원을 떠났다. 사직서도 없이 연락도 절된 채. 병원 직원들은 말한다. 그가 그날 새벽 7층으로 올라간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지금도 가끔씩 0시 4분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7층에 올라간다. 그곳엔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너도 여기 있게 될 거야. 라는 짧은 2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려봤습니다.